자, 카메라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전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부터는 미술 교육론 요거 하겠습니다. 판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4 용지를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프린트물에다 하는 게 아니고 A4 용지다 하는 겁니다. 준비를 좀 해 두시고, 자, 먼저 프린트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프린트물 보시면 보고 있나요? 8페이지 숫자 읽을 수 있지? 8페이지 기출문제 출제 현황 미술교육론이에요. 그래서 근대 르네상스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프랑스 예술원 로크부터 해서 쭉 전부 다 출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표현 기능. 오늘이 주로 표현 기능 정도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성. 이렇게 되고, 그 뒷페이지 보면 이해중심, 시각문화, 이렇게까지가 됐습니다. 아마 눈썰매가 있는 사람은, 딱 느낌을 받았을 텐데, 얘가 똑같은 게 연타로 나오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게 또 나온 적이 극히 드물죠. 설령 한 번 나왔던 게 또 나왔더라도 간격이 있어요. 그죠? 우선 한 번 나온 게 또 나왔던 게 어디 있나 보자. 창의성의 로엔펠드 결정기 특징.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시각문화 교육. 그지? 뭐 DBA 뭐 이런 애들. 그런데 그 나오는 그 간격이 그 지금 가드너 같은 경우는 2년에 나왔는데 사실은 똑같은 게 나온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관련된 학자가 가드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간격이 있어, 간격이. 그쵸? 그래서 이 간격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더욱 좋을 텐데, 그렇다면 올해는 대체로 10학년도부터 14학년도까지를 쭉 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애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 나머지 것들까지 해나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중요 주제별 공부 개별 점검표를 만들어줬어요. 근대 이전, 르네상스 미술교육 특징 이런 거는 서술형 가능하다는 얘기고, 프랑스 예술은 교육의 목적, 방법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표현 기능부터 쭉 했는데 우선 그것부터 하기 전에 맨 위에 미술교육론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지? 학자가 있고 이즘이 있죠. 옛날에는 이즘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학자가 주로 나오는 추세예요. 요즘은 뭐가 나온다? 학자 주로 나오는데, 학자는 거기 빈칸이 있지? 빈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 목적, 방법, 교육 사상, 평가 관점, 주요 용어. 자, 학자는 주로 뭘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이즘은 과거에 주로 나오던 추세인데, 교육론의 특징, 그런 것들이 주요 나온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는 교육 목적, 방법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 말이지. 이해 가죠? 그래서 근대 이전부터 해서 표현 기능 중심, 뭐 기입형이 나올 만한 거, 페스탈로치, 바우하우스, 이텐, 파울, 그지? 낭만적 교육관,
창의성 중심의 오하토나부터 해서 허버트 리드, 그 다음에 이해 중심, 그 뒤로 넘기면 다문화 교육에서 교육과정 개정, 학자들 주장, 주요 용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성주의랑 시각문화 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칸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 추가해서 적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추가되는 사람일수록 이 영역에 대한 분화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점점 추가하세요. 이해 가죠? 그 옆에 복습 정도도 자기가 잘 생각해서 공부한 날짜를 적던가 아니면 공부의 상태, 전체 만점 5점을 했을 때 자기가 뭐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표기하면서 하면 빼먹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작년에 이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이렇게 체크된 자료에서 출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좀 참고하시고 작년하고는 자료가 좀 바뀌어 있어요. 나올 만한 내용이 좀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줄 넘기면 12페이지. 미술교육이론에서 고전기, 중세, 르네상스, 전제주의까지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부터 판서를 해 나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미술교육론 판서 크기 괜찮아요? 뒤에 보여요? 다시 얘기해보자. 교육론은 요즘은 학자가 나온다. 근데 학자는 주로 뭐뭐 물어본다? 목적, 그 다음에 방법, 그 사람의 사상, 그지? 관련 용어,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 물어본다 이 말이지. 이런 것들. 근데 평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용어도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도 옛날 사람들은 별로 없고 결국 옛날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되는 게 목적과 방법이 제일 많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해서 공부하시고 자 이제부터 쭉 기차를 타보자. 쭉 기차를 타는데 미술교육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이제 고전기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요때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때 목적은 여기 뭐 다 빼버리고 얘기는 간단해요. 목적은 문화 지속을 위한 교화의 기능. 문화 지속을 위한 교화의 기능. 목적이 뭐라고요? 문화 지속을 위한 교화의 기능.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 저는 이렇게만 썼어요. 조화로운 빼버리고 조화 발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걸 가르쳤느냐? 내용이겠지요. 주로 드로잉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조소 기술 요거 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 방법은 뭐냐? 방법은 교수 방법은 모방하는 거. 모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연습하는 거지. 훈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누자. 모방을 그리스어로 미메시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미메시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모방 혹은 재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는 학자 첫 번째가 플라톤. 플라톤의 사상은 먼저 가장 본질적인 세계는 이데아에 있다. 이데아. 아이디어, 이데아, 즉 관념에 있다는 거예요. 관념. 그래서 플라톤을 객관적 관념론자라고 그래요. 그 이데아를 흉내낸 것이 현상계다. 그래서 이데아계, 즉 관념계와 현상계는 서로 다르다. 두 개로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무슨 론? 이원론.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뒤에 보여요? 맨 뒤에 이원론. 이원론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를 말해요. 아이디어. 관념을 현상계가 요걸 쓰지 말고 내가 잠깐 썼다 지울 거니까 이데아는 본질이야. 본질계. 요거를 현상계가 모방한 거지. 그렇죠? 그럼 이 현상계는 진실된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 그런데 이 현상계를 또다시 예술계가 모방을 또 하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예술계란 결국 모방인 거니까 나쁜 거야, 아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적 입장이고 모방에 대해서는 단순 모방을 얘기했어요. 단순 모방.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 측면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스승하고 전혀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데아계랑 현상계가 아니라 현상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알아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상계와 이데아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로 뭉쳐있다. 뭐라고 그래요? 일원론입니다. 일원론이에요. 요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일원론. 그러면서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진료를 통해서 형상을 드러낼 수 있고 형상은 진료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료가 물질계예요. 물질. 형상이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정신을 드러낼 수 있고 정신은 물질 안에 담겨져 있다. 나온다. 진료와 형상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료와 형상. 무엇과 무엇? 진료와 형상. 따라서 물질로 정신을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묘사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묘사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모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거지. 뭔가 의미 있는 재현, 관념을 재현하는 거니까 뭔가 의미 있는 재현이 되는 거야. 재현, 리프레스, 재현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것도 모방은 모방이죠. 어쨌든 모방이에요, 얘도. 근데 다소 긍정적인 거야.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야, 이거 어려운 걸 되게 이해를 빨리 하네. 이해하는 건지 대답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기 미학을 공부할 때는 독일어를 좀 알면 도움이 좀 됩니다. 나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나라고
나라고 하는 대상, 내 앞에 있는 대상을 게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게게스탄트를 어떻게 낙화암웅할 거냐. 낙화암웅이 뭐냐면 모방이거든요. 독일어로 낙화암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게게스탄트를 어떻게 낙화암웅할 거냐 할 때 우리는 그냥 모방, 중국말도 모방, 뭐 영어도 뭐 그냥 뭐 그리스어 미메시스, 리프레센트 뭐 이렇게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의 모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무엇에 따라서, 두 번째는 무엇무엇처럼 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무엇에 따라서는 무조건 너 따라서 할게. 똑같이 할게. 나 너 따라서 똑같이 할게.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 것처럼은 일단 내가 너를 보고 너처럼 해볼게. 내가 해볼게. 라고 하는 거야. 주체가 다르지. 얘는 똑같이 따라하지만 따라하는 주체는 거의 없는 거고. 얘는 내가 너처럼 해볼게. 너를 참고해서 해보는데 주체가 누구야? 나잖아요. 어떤 게 플라톤이고 어떤 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아요? 플라톤은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2번. 따라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할 때의 작가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작가주의의 개념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방이 아닌 거야.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다시 플라톤을 가보자. 플라톤은 관념, 객관적 관념론자인데, 관념, 즉, 이데아가 중요한 거야. 그게 진짜였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가짜야. 자,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가짜인데, 자, 플라톤은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구상미술을 좋아할까요? 추상미술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추상미술을 플라토니즘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상을 좋아할까요? 구상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구상. 그래서 구상미술을 아리스토텔레즘 이런 말은 없어요. 구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제요. 단순하게 똑같이 막 하는 거, 에이, 그런 이발소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 라고만 말할 수 없다. 왜?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작가적 입장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담겨 있다? 작가의 주체라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 되세요, 이제? 사실주의가 좋아요? 추상이 좋아요? 이제 기준이 달라졌지. 여태까지 학부 시절, 대학원 시절에 그냥 물감 빡 뿌리고, 와우, 학점 받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구상을 무시하고 천시했던 그런 과거에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걸, 게게슈탄트를, 낙화몽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예요. 끝. 요렇게 끝나면 재미없지. 요 사람들 그리스, 이어져서 로마, 어느 시대? 로마 시대에 또 다른 학자가 있었다. 누구냐면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로마 시대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을 중세가 받아들여요. 중세 교부 철학가고 아우구스티누스랑 그 다음에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 받아들여서 자기들 입장처럼 살짝 바꿔놔요. 자,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았다. 플라톤을 계승했다라고 하지만 뭔가 많이 달라. 우선 플로티누스는 이거 잠깐 쓰지 말고 일자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해요. 유일한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동양에선 자연.
자연이라고 해서 돌, 물, 흙 이런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그러할 연자거든요. 자연. 요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빛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빛은 저 멀리까지 가지만 끝에 가서는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 빛이 파생이 돼서 그 아래 계열을 만들어요. 그 아래 계열이 정신. 또 정신은 정신의 빛을 통해서 그 아래 계열을 만들어 그 아래 계열이 뭐냐면 영혼. 영혼은 영혼대로 또다시 그 아래 계열을 만드는데 그 아래 계열이 물질. 이게 곧 자연이에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에 보이는 요거고 그 아래는 암흑의 세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미개해서 요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유유 이렇게.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도래함으로 자연계를 알게 됐고 이제 빛에 따라서 자연계에서 또다시 영혼계를 추구하고 영혼은 또다시 정신계를 추구하고 정신은 일자, 신을 닮아가려는 성질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중세 신학과 중세 철학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은 신을 닮으려고 하는 성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계단 올라가서 무릎팍 좀 깨지고 이래서 너 스스로 고해성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스럽게 바뀌어야 된다를 끌어들인 거고 플라토스가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일자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자, 일자로부터 나왔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이거? 요 그림? 정말 지워도 되는 거예요? 일자로부터 뭐 나왔어? 그 다음에 물질 혹은 자연.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돼. 요 순서는.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림처럼. 그래서 플라톤에서 계승을 됐지만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이에요. 이론론이면서 파생됐다 해서 유출설 이라고 합니다. 유출설.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봐봐. 지금 자연, 영혼, 정신, 일자 이렇게 갔는데 일자 우리 눈에 보여요? 정신은? 영혼은? 자연은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럼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에 해당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더 올라가려고 하고. 그치? 그래서 이 작가가 눈앞에 보이는 걸 그리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성화되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플로티누스는 모방은 모방이야. 모방은 모방인데 일반적으로 단순 모방도 아니고 조금 의미 있는 재현도 아니고 순수한 관념의 모방이 돼요. 말 정말 어렵지? 그래서 긍정입니다. 여기는 부정. 여기는 다소 긍정. 여기는 매우 긍정.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요게 미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미학 좀 배운다고 그랬지? 요 부분이야. 여기서 더 이상 깊어질 수도 없어. 이걸로 미학. 고대 미학. 끝. 됐어요? 여기까지가, 고전기 미학과, 미술교육. 그러면, 좀 진정하고 미술교육론 하는 거야, 지금. 미술교육론은 목적과
방법을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요 시점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지 뭐. 고전기 그리스 시절의 미술교육, 드로잉 교육의 목적, 드로잉 교육의 방법, 이거지 뭐. 이거.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나라면 낼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들 낼 수 있지. 이런 단어들, 용어니까. 특히 이 플로티누스는 잘 봐봐. 플로티누스는 어느 시대, 중세시대에 영향을 줬지만 또 다른 세대, 르네상스 시절에 어떤 이즘? 신플라톤주의. 이게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신플라톤주의에 영향받은 대표적인 르네상스 조각가 얘기해봐. 미로 시작해. 미켈란젤로. 화가를 얘기해봐. 화가, 이 사람은 템페라를 많이 그렸고 비너스 탄생을 옆에서 보고서 그랬대요.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고 봄도 뭐 그리고 막 이랬어요. 누구? 그렇죠. 보티첼리도 신플라톤주의.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젠스는 신플라톤주의 아주 그냥 홀딱 반한 사람이야. 젠스 책 굉장히 많이 나와. 별표 표시까지 해도 나와. 밑에 주석까지 달아놨어.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쪽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시험 내용 요만큼만 딱 하면 돼. 됐어요? 그 다음 하자. 그 다음. 로마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중세를 합니다. 제가 원래 수업을 9시 반에 시작해요. 보통 1시간씩 끊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50분에 끊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나면 1시간에 관계없이 끊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OT도 했다, 뭐 또 했다 하면서 이제 도중에 끊을 수 없다 보니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 딱 끊으면 좋은데, 끊을까? 잠깐만. 대신에 점심을 우리가 12시쯤 먹었잖아요. 12시 조금만 늦게 먹자. 12시 한 5분. 그죠? 그럼 잠깐 끊었다 합시다.